109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보험 약관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보험은 재산이에요. 재산이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재산 가치는 해약 환급금 예상 증명서를 가지고 재산 가치로 판단. 그래서 청산 가치에 들어가요. 어떤 분은 초창기에 이거를 보험 들면 안 된다. 보험 다 해약해 갖고 오세요.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기초가 없는 거죠.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관리처분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파산은 관리처분권이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지만 회생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유보해 놓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그대로 나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직장도 그대로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재산도 내가 그대로 보유하는 거고 뭔가 안정을 추구한 상태에서 내가 이 회생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자 하는 제도가 회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막 건드리게끔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건 자기의 권리, 물론 해약할 수도 있지만 아유 내가 이거 보험금 불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해약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생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해약해갖고 와라 이렇게 한 건 잘못한 거고 어쨌든 재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약관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어요. 약관대출은 판례도 여기 없고 뒤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판례에다가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 소비대차 뭐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약관대출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아요.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아요. 약관대출 받은 부채증명서 떼갖고 와도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리해요. 재산 목록에서. 재산 목록에서 이 약관대출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인데 약관대출 2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약관대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를 재산 목록에 넣어서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 3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신용대출이 있어요. 보험에서. 그죠? 보험에서 신용대출로 갔을 때는 이거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고 요거는 다른 채권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배당표 그 변제 계획안에도 들어가서 안분 배당 받게 돼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청하고 나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해요. 왜 이의 신청 많이 할까요?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보험도 들어줘서 이 보험 혜택은 혜택대로 다 보게 해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 지금 10% 갚게 되는데 5년 동안 뭐 3년 동안 이거는 이거대로 내가 탕감을 받아서 억울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 보험 사고 나면 이거는 돈 막 몇천만 원 줘야 되고 너무 억울한 거죠. 나 얘랑 계약하기 싫은데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보험은 해약도 안 하고 재산에는 재산 목록에 다 넣어버리고 해약 안 하겠다는 거죠. 나 재산으로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미운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뭐라고 이의 들어오면 뭐 되게 무섭게 얘기해요. 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본인이 상계해서 이거를 변제에 투입하게 해주십시오. 이 보험을 해약해서.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사실 그 조금 무섭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직접 상계해서 이거 정리하지 못하고요. 그냥 보험은 보험대로 그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서 살고 이 신용대출은 신용대출대로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 구제 받으셔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즘 최근은 보니까 이 보험사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거를 그냥 바로 매각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 관리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약관과 신용대출 부분을 꼭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보험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부분에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1페이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장래 양육비 부분 112페이지 나와 있고 페이지 이거 샘플을 넣어놨는데 샘플이 184페이지 앞에 설명해 보면 뭐 장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양육비가 있는 경우 이제 이혼한 분들이 양육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점점 이게 양육비에 대한 권리나 그런 것들을 국가가 많이 보호해 주려고 하고 또 그 옛날에 보호받지 못했던 영역이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회생 제도 내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여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생계비 부분으로 인정해서 일정 부분 공제해 주려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양육비 부분을 이렇게 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개인회생 채권으로 보거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이 회생 채권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이건 뭐 면책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변제해 나가야 될 채무로 보는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제 계획 안에는 이렇게 녹여내면 된다라고 여기 넣어놨어요. 일단은 양육비, 채무이지만, 금전 채무이지만 그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아요. 채권자 목록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지만 변제 계획안에는 요 지금 나와 있는 그 2번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뭐 요 부분의 밑에 보시면 채무자의 가용소득 해가지고 통상적인 가용소득 계산은 지금 184페이지 보고 있어요. 184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면 양가로 3번 밑에 수입에서 원래는 생계비를 빼고 그 다음 가용소득 이렇게 표가 구성돼요. 원래는. 그죠? 근데 얘는 어디까지 포함이냐? 수입에서 생계비를 뺐고 그래서 가용소득이 원래 141만 9천 얼마가 나왔는데 양육비 한 번 더 빼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 가용소득 나오는 거죠. 81만 9,129원. 이걸로 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비에 대한 부분도 18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월 장례 그 양육비 해서 60만 원 빼준 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록상으로는 이 와이프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채권자 목록에 변제 계획안에 넣지 않지만 이렇게 이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그 공제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줘서 이 금액만큼은 이제 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비 요즘 또 이혼하신 가뜩이나 또 회생하시는 분들은 또 이혼을 많이 하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또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양육비에 대한 양육비 지급조서를 작성하거나 하셨으면 그걸 첨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사실 법무사 입장에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의 양육 기간에 따라서 중간에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변제 계획표를 쪼개줘야 돼요. 쪼개서 성인이 되는 순간까지는 요 양육비를 공제한 변제 계획표를 만들어야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양육비 이제 더 이상 받아갈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 양육비 없는 아까 141만 9,129원 요걸 가지고 짠 변제 계획안을 또 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산 변제 계획안을 또 짜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부분 한번 볼까요? 119페이지. 공무원 연금대출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이 파산하기 어렵거든요. 그죠? 공무원들은 파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또 물론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공무원분들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공무원은 퇴직연금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연금과 퇴직금이 있죠. 근데 재산 목록에 퇴직금 예상액이죠. 지금 퇴직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퇴직금 예상액이 청산가치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해서 압류금지 채권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 금액만큼은 이제 그 재산 목록에서 공제가 되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퇴직금의 2분의 1까지는 압류할 수 없죠? 그래서 2분의 1까지는 예를 들어 퇴직금 확인서를 1,000만 원짜리 받아왔다. 그러면 청산가치가 얼마 반영되는 거예요? 그쵸? 500만 원 반영되는 거죠? 500만 원 반영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돼서 요걸 갖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100% 다 청산가치에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재산 목록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지금은 제가 공무원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뭐 사립학교 교직원 뭐 그것도 다 공무원에 준해서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의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100% 압류금지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 목록상의 요 퇴직금 부분에 대한 청산가치는 얼마? 0. 그쵸? 0으로 반영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또 공무원 하면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 자기들의 신용도가 높고 또는 그 퇴직연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가장 저리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 가장 싸게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출의 형태를 한번 이제 119페이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의 연금 대부라고 해서 그 공무원 연금 공단 자체에서 만약에 대출이 일어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밑에 기타 사항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면책이 된 이후에도 여기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맨 마지막.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위 규정 나와 있죠? 공무원연금법, 뭐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이 얘기는 뭐냐? 변제 계획표를 짤 때는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 짜져 있어요.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 변제율 10%면 10%만 갚으면 되는 것처럼 짜져 있어요. 하지만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제한대요. 즉 연금에서 얘네들이 공제해서 자기들 대출해준 금액만큼 그 퇴직연금에서 공제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이제 요 면책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서 빼가면서 100% 완제를 빼가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연금공단 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대출해준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고 반드시 변제계약, 요 10 기타 사항이 변제계획안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거든요. 그 표에다가는 요 문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채무자가 알고 있어야겠죠. 아,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요거 기간 끝나도 공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또 이제 떼가겠구나. 없어지는, 면책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또 하나 대출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퇴직금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형식은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퇴직금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반 신용대출 채무하고 똑같이 다른 뭐 카드 채무 쓴 거나 일반 뭐 대출 마이너스 통장 쓴 거 이거랑 똑같이 그냥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5년 뭐 3년 변제기간 끝난 후에 떼가고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120페이지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죠. 대부분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좀 뭐 공제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제회에서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뭐 초창기에는 이 보증서가 끊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보증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그걸 거의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 공제회가 손해 안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거의. 그래서 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을 체크해놔 주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이 공제회비로 계속 납입했던 돈 있거든요. 그 돈에서 먼저 자기들이 강제 탈퇴 시키면서 상계 처리해버려요.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공제회에서 그동안 이분이 불입했던 돈을 가지고 까버려요. 그런데도 이제 들 까진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서울보증보험에다 청구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만 채권자로 남게 돼요. 거의 요즘은. 물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공제회도 채권자로 남고 서울보증보험도 채권자로 남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악수는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불입한 범위에서 거의 다 까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지고 오면 거의 공제회는 100% 완제돼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단은 목록에 넣어야 얘네들이 그 탈퇴 조치 시키고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청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넣었는데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너는 강제 탈퇴될 거다라는 걸 의뢰인한테 채무자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별채권부 채권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별채권부 채권이 되게 중요한데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별채권부 채권자들이 많죠. 상담을 오시면 내 명의로 집은 있는 거예요. 집은. 뭐 빌라 하나 뭐 이런 데서 월세 내느니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월세가 너무 많아지니까 월세 내느니 그냥 빌라 하나 대출 받아서 사서 내가 그 이자 내는 게 낫겠다. 어디 이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빌라를 샀죠. 샀는데 여기 뭐 빌라가 예를 들어 뭐 2억이다라고 하면 뭐 대출을 한 뭐 1억 6천 뭐 이런 식으로 막 받아서 이제 그 살고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채권, 이 담보 설정된 이 부분을 우리가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별채권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가 훑어본다라고 하면 별채권부 채권에 대한 것은 채권자 목록에 넣어요. 그죠? 채권자 목록에는 넣어요. 예를 들어 지금 1억 6천을 그럼 써야겠죠? 그리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생제도 내에서 변제계획안을 짤 때 1억 6천만 원에 대한 그 채권으로 안분 배당표를 짜주지는 않아요. 변제계획안에는, 변제계획표에는. 왜? 이 채권은, 별채권부 채권은 회생제도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거든요.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 반드시 이제 의뢰인들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드리거든요. 이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독촉을 당하거나 압류당하거나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금지나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중지명령에 의해서 이 경매는 일단 중지가 돼요. 그죠? 그리고 금지명령을 받았을 때는 채권자가 경매 넣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금지명령이 쏙 날아가는 바람에 더 이상 경매 신청을 할 수 없고, 경매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금지명령이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얘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거 경매도 못하고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생을 하시면 이제 법무사님이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이 별채권부 채권, 즉 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경매는 요 절차들에 의해서 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까지는 중단되지만 일단 인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들어와 있던 것들, 중지되어 있던 것들은 다시 속행이 되고요. 그리고 경매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던 사람은 이제 이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개인회생이 인가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비워야 될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개인회생제도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도 되게 부당하고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되게 핫한 소식은 서울회생법원이 지금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이제 그 협약을,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요 담보부 채권, 별채권부 채권이 있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내가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협약된 그 개인회생을 이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부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변제를 변제계획안에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이것에 대한 이자만 신용회복위원회로 납부를 하고 개인회생 제도에 따른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대로 법원에다 납부를 하고 해서 집을 안정적으로, 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따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제도가 그렇다고 모든 담보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범적으로 범위를 이제 정해서 확대해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시범적으로 일정 범위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 연계형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해 볼 여지가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보시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서울회생법원에 국한돼요. MOU는 서울회생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하고만 단독으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원칙, 인가가 나고 나면 별채권부 채권자는 별채권을 행사해서 집을 경매로 넘기고 내가 여기서 환가받아서 배당받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전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회생제도 내 목록에는 뭐하러 넣어? 여기서 배당받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못 받아가는 돈이 생길 수가 있죠. 집이 2억인데 예를 들어 이게 1억 5천에 1억 5천도 요즘 비싼 거죠. 이거 빌라들은 요즘 막 유찰이 2차가 아니고 뭐 3차 뭐 이렇게까지도 유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어쨌든 뭐 1억 5천에 이 빌라가 팔렸다 라고 하면 이 별채권부 채권자는 얼마를 배당 못 받았어요? 이 경매에서 1,000만 원 배당 못 받았잖아요.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 회생제도 내에서 다른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하고 동일하게 취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 금액,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요 금액,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지만 이 경매를 통해서 어떤 금액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한 값을 변제계획안에 녹여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계산값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요 1억 6천 채권자에 대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는 1,000만 원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잡아놨던 금액에 대해서 배당표,
배당표를 똑같이 안돈 배당표를 쭉 짜주고 대신에 이 채권자에 대한 그 배당에서는 원래 다른 채권자들은 매월 채무자가 법원으로 돈을 불입하게 되면 그 각 배당되는 금원을 각 채권자가 매달 받거든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는 미확정 채권이라고 해서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유보해놔요. 나눠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제 주겠어요? 언제? 별채권부 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해서 나 진짜로 1,000만 원 못 받았어요 라는 계산서를 가지고 여기다 제출하면 1,0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동안 떼어놨던 돈에서 그 못 받은 금액에 대한 그 배당표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이제 주기 확정됐으니까 이제서야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제서야 확정이 돼서. 결국은 회생제도도 이 별채권부 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돈을 떼놓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 너 어디 한번 끝까지 다 해보고 그 다음 와 그럼 내가 돈 줄 테니 이렇게 하는 변제기간을 짜고 있단 말이죠. 별채권부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요거 하면서 질문이 있는 것들이 별채권부 채권자가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채무자분들은 은행하고 뭐 협약 얘기가 잘 됐을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금융권이라거나 대부업체거나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회생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하지만 이 별채권부 채권자에 대한 것들을 집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변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 대출금을 갚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계비 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종종 이것에 대한 담보 실행을 하지 않고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거 이 사람 얘 비율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간 거죠. 쭉 가서 이제 경매가 안 됐을 때. 근데 안 됐는데 나중에 면책이 된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면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지금 이 별채권부 채권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면책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별채권부 채권자는 내 채권이 없어서 이제 꽝 됐나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이 별채권부, 여기 지금 제가 여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105페이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녹아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별채권부 채권자의 별채권 행사까지도 그 없애는 그런 면책은 아닌 거예요. 즉 이 별채권부 채권자는 여전히 면책 이후에도 별채권을 행사해서 환가 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책됐다고 해서 막 야, 나 집 이게 이제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회생보다는 파산에서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데 파산에서는 이제 집이 있는데 뭐 집을 두고 면책해주고 이런 경우보다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부분 저당권 잡혀 있죠. 근데 관제인이 자동차를 건들질 않은 거예요. 아까 환가 배당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에 있는 걸 건들질 않았어요. 관제인이. 뭐 환가하라 소리도 없었고 뭐 어떻게 팔겠다는 소리도 없었고 이거 가지고 배당하겠다는 소리도 없었어요. 인정을 어떻게 보면 받았죠. 파산 뭐 이렇게 청산할 게 없다라고 본 거예요. 미미하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사실 관제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여기 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된 금액만큼의 가치를 또 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막상 면책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가슴이 설레인 거예요. 나 이거 이제 내 거 해도 되네? 이거 다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서 나 다 면책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 날려버리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게 저당권 말소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대요. 어떤 법무사님한테. 이 법무사님 고민에 빠진 거죠. 면책된 거 맞는데? 이런 말소해주면 되나? 면책결정문 넣어서?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아니다. 이건 이 별채권부 채권자가 그냥 별채권, 면책 여부하고 무관하게 이 별채권 행사해서 경매를 하든 아니면 환가를 하든 어쨌든 협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책됐다고 이거 면책된 결정문 가지고 저당권 풀고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125페이지로 가볼게요. 별채권부 채권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인데 그래도 쉬는 시간에 제일 별채권부가 질문이 뭐 많으신 것 같아서 125페이지의 표가 계산된 값을 가지고 샘플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122페이지, 123페이지가 계산하는 방법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예에서 2억짜리 건물에
1억 6천의 대출이 있다라고 했는데 미확정 채권으로 제 마음대로 1,000만 원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1,000만 원 금액 어떻게 나온 거예요? 라고 아까 계산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지금 125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게 채권자 목록의 부속 서류로서 작성해야 되는 또 다른 목록이거든요. 별채권부 채권자에 대해서 이 계산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보시면 엄길동이가 이제 임차인인데 자기가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중요하니까 보면요. 자, 엄길동이의 그 2,000만 원,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2,000만 원, 이 2,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 네. 그 1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어느 2,000만 원이 여기 꽂힌 걸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예에서 어디 2,000만 원을 여기다 갖다 꽂은 걸까? 그렇죠. 주소지 봤어야죠. 대전광역시지. 자, 그 다음에 뭐 봤어야 돼요? 계약 기간? 보증금액? 보증금액 봤죠. 그 중요하죠. 또 뭐 봤어야 돼요? 그 기간, 날짜, 기간, 그쵸. 일자를 봐야죠. 계약 일자 어느 거 보셨어요? 2월 4일. 2월 4일 정답일까요? 그날을 기준으로 하죠. 그날이 기준일까요? 자, 우리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 아세요?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로 본다면 어느 거 봤어야 돼요, 지금? 근저당. 날짜. 근저당 1월 15일. 그쵸. 그래서 옆에 칸에서 어느 거 보고 2,000만 원 찍어왔어야 돼요. 표에서. 2,000만 원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여러분들 잘 찍어 오셨어야 돼요. 어느 구간에 있는? 그렇죠. 2016년 3월 31일에서 2018년 9월 17일 구간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광역시 구간에 있는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보장. 거기서 2,000만 원 데려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00만 원이 얘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여기 계산을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얘는 2,000만 원 땡겨오는 금액 거기다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그 환가 예상액. 동그라미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3번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의 계산은 채권 최고액과 시가의 70% 중에서 작은 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위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과 채권 현재액, 즉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에 큰 금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동그라미 3번의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말이 빨라서 네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동그라미 3번은 채권 최고액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최고액이 어느 걸까? 그 다음에 시가의 70% 계산값 다 나와 있죠. 그 중에 작은 금액을 동그라미 3번에 넣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내용이 별채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에요. 즉 아까 경매해서 배당 받았는데 못 받고 데려올 금액이 얼마야? 라고 미확정 채권으로 계산할 금액이 동그라미 4번 값에 뿌려질 거예요. 그래서 엄길동이는 그 계산을 해보면 2,000만 원을 다 받아간다. 얘는 경매했을 때 2,000만 원 받아가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값이 0이죠. 농협은행도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최 시장 넣고 그 최현 큰에서 동그라미 3번 작은 금액 빼고 이거를 했을 때 계산값으로 동그라미 4번의 값을 계산해보니까 아 얘도 지금 별채권 행사하면 1억 2,360만 원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 돈은 0원이네. 이렇게 예상해서 회생제도 내에서 얘네들 위해서 떼놓는 돈이 없어요. 얘네들은. 자, 동그라미 3번부터는 이제 떼놓는 돈이 생깁니다. 얘는 계산을 해보니까 별채권 행사, 즉 경매하면 3,140만 원 받아가겠네. 못 받아갈 금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460만 원이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값을 적용하면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460만 원을 변제 계획 안에다가 넣어놓고 배당표를 짜되 미확정 채권으로 걔한테 배당되는 금액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확정돼서 나 얼마 못 받았어요 라고 실제 가지고 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돈을 쏴주는 거죠. 그리고 엄길동이는 아까 우선권 있는 걸로 2,000만 원은 먼저 아주 최우선으로 받아갔지만 나머지 4,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보다 뒤로 밀렸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 4천만 원 부분 전체를 지금 못 받아가게 되는 꼴이 됐어요. 그죠? 2천만 원은 그래도 다행히 최우선으로 받아갔지만, 그래서 4천만 원 부분은 회생제도 내에서 4천만 원을 미확정채권으로 배당표를 짜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를 보고 그 앞에 있는 계산 값을 보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대입해서 공부해보시면, 아, 별채권부 채권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126페이지. 전세자금 대출. 또 되게 중요해요. 전세자금 대출도 형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그냥 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가 끊어진 경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는 말 그대로 보증인만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담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에 투입한 돈이 청산가치로 들어가 버려요. 자, 내가 1억을,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1억에 대해서 이제 전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담보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죠. 그냥 보증서는 끊어져 있지만. 그럼 보증서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은행이 그 보증서준 기간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청산가치에 다 반영을 해요. 졸지에 1억이라는 대출금이 내 재산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자, 근데 또 다른 대출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대출 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또는 이것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해요. 뭐 마찬가지 형태로 가죠. 질권 설정은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그 원 대출 받았던 금융기관에 가시면 그게 남아 있어요. 그 계약서와 통지서. 그래서 그거를 가서 카피해 오시라고 해가지고 넣어주고 별채권부 채권처럼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개. 보증금 대출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은행에서 쓰는 용어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 내막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보증금 금액이 재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대출 금액이 그 별채권부로서 처리해야 되는 대출인 건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될 일이 생기죠. 너무 금액이 높아버리면 이걸 변제에 투입하는, 즉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기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변제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이걸로 가지고도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재산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아까 이렇게 그림에서 이거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재산 가치 이상의 변제 금액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딴 사람보다 높아서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소득, 내가 버는 소득만으로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아주 한 달에 뭐 10만 원 갖고 써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기간이 가능하다. 얘를 뚝 잘라서 이만큼 나 그럼 변제에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 가치도 낮아지고 내가 갚게 되는 변제율도, 변제 금액도 높아지니까 얘네를 중화시킬 수가 있겠죠. 뭐 변제 금액이 예를 들어 원래는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쏟아 내려져 오면서 뭐 얘는 이만큼 떨어지고 변제 금액은 이만큼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청산 가치를 맞출 수 있는,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런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대출이었고 내 채무였는데 갑자기 졸지에 내 재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나중에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억을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이게 졸지에 내 재산으로 다 투입되는 거잖아요. 청산가치로.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거를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안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안에 내가 변제에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130% 금액으로 뭐 계산하고, 2년 안에 처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150% 금액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처분해서 투입할게요 라고 하면 1,300만 원어치 처분해야 된다는 거고, 2년 안에 처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1,500만 원어치 처분해야 1,000만 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쉽게 설명하면 책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 이게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에 투입해서 청산가치를 맞추는 게 요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